청량산의 품에 안긴 봉화군의 작은 마을은 시간이 본래의 흐름을 잃어버린 듯 고요했다. 계절이 수없이 제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이곳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고, 그중 가장 익숙하고 낯선 이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을 뒷산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낡은 무덤 하나와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하얀 진돗개의 모습이었다. 개의 이름은 백구. 그의 털은 눈처럼 희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은 세상의 어떤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득했다. 백구는 정확히 3년 3개월 하고도 17일째 김영수 할아버지의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다. 3년 전 할아버지가 산행 중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백구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 폭우가 쏟아져 온 세상이 물 안개에 잠길 때도,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이 불어 닥쳐 온몸의 털을 얼어붙게 할 때도, 숨막히는 땡볕이 내리쬐어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때도 백구는 마치 석상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충직함을 넘어선 신념과도 같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백구를 안쓰러워하며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나 억지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백구는 꼬리를 한두 번 흔들어 감사를 표할 뿐. 그들이 돌아서면 다시 무덤가로 달려가 엎드리곤 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백구를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고, 그의 존재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가장 선명한 흔적이 되었다. 백구에게 할아버지의 무덤은 단순한 봉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천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간이자 둘만의 추억이 고스란히 봉인된 성격이었다. 백구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무덤과 흙에 코를 박고 마치 할아버지의 냄새를 맡으려는 듯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차가운 흙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정겨운 예시하기를 꿈속에서나마 듣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다. 이 고요한 산골 마을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할아버지의 사무제를 하루 앞둔 여름날 오후였다.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회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 박서연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녀이자 수의학을 전공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을 등한시했던 그녀는 이제 26이 되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고향 땅을 밟은 것은 3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아가씨 서연이 아니여.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이 반장님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이 반장님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의 이장이었다.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길은 자신도 모르게 뒷산을 향했다.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백구가 있는 곳. 말도 마. 그놈의 백구 말여. 아직도 저러고 있네. 징한 놈이야. 징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얼마나 예뻐했으면. 죽어서도 저리 주인을 못 잊을까. 이 반장님의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백구를 더 아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의사가 되겠다고 서울로 떠난 후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던 손녀딸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이 바로 백구였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킨 것도, 3년 내내 잊지 않고 그리워한 것도, 혈육인 자신이 아닌 미물인 짐승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의 부재가 현실로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였다. 백구의 굳건한 충심은 서연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었다. 서연은 이 반장님께 짧게 인사를 마친 후 곧장 산으로 향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수많은 기억들이 발목을 잡았다. 어릴 적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오르내리며 들었던 풀벌레 소리. 산딸기를 따주며 환하게 웃던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그녀를 위해 정성껏 깎아주던 나무 목각 인형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얇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3년 전 차가운 대합실에서 황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었다. 그 통화가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매정한 자신의 행동이 뒤늦게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마침내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봉분 옆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형체. 3년의 세월은 백구에게도 흔적을 남겼다. 윤기가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고 몸은 조금 야위어 보였다. 하지만 주인을 기다리는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다. 백구는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서연을 잠시 바라보던 백구의 눈에 희미한 경계심이 스쳤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기억과 낯선 도시의 냄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백구의 곁에는 작은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먹지 않은 사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백구는 자신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 테지만 주인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백구야, 나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백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꼬리끝을 살짝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마치 왜 이제야 왔느냐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그대를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서연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할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봉분 위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꾹꾹 눌러 담았던 사죄의 말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을 자책하며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의 눈물은 3년간 쌓아왔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의 덩어리였다. 무덤께서 서럽게 우는 서연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언제나 밝고 강인했던 할아버지는 마지막 통화에서만큼은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그 목소리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물볼에 휩싸였다. 빗줄기는 차갑고 맹렬했으며 서연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적셨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백구를 근처 나무 밑으로 피하게 하려 했다. 백구야, 이리 와. 비 맞으면 안 돼. 서연은 소리를 지르며 백구에게 다가갔지만 백구는 서연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를 흠뻑 맞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무덤 한 곳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백구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흙이 빗물에 섞여 진흙탕이 되었고 그의 앞발은 흙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고통스러울 법도 한데 백구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맹렬하게 땅을 팠다. 그의 눈에는 오직 땅속에 묻힌 무언가를 향한 집요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마치 3년간 품어온 어떤 사명, 어떤 간절한 염원을 풀어내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거칠게 땅을 파는 백구의 모습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서연은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백구의 온몸은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의 발톱은 쉼없이 흙을 긁어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캉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백구의 발톱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것을 물어 파헤쳐진 흙더미 위로 끌어냈다. 그것은 온통 진흙투성이에 녹슬고 낡은 소의 상자였다. 상자를 끌어낸 백구는 길게 신음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3년간의 기다림과 방금 전의 격렬한 행동으로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했다.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연과 소의 상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걸 당신에게 전해야만 했소.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당신이 가져가야만 하오.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차갑고 묵직한 소의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할아버지의 무덤, 3년간 그 곁을 지킨 충견, 그리고 그 개가 파헤쳐낸 의문의 상자.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전달된 운명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촉과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박서연의 마음은 이제 막 시작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상자를 든 채 할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묻어버린 과거의 비밀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개어 있었다.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비에 씻긴 풀잎들의 풋풋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하지만 박서연의 마음은 이제 막 시작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무덤계에 쓰러져 있는 백구를 부축해 일으켰다.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백구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3년간 오직 주인을 기다리며 최소한의 생명력만을 유지해온 탓일 것이다. 서연은 묵직한 소에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백구를 겨우 이끌고 산을 내려왔다.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의 무게를 실감했다. 할아버지의 낡은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장 먼저 백구를 씻기는 일에 몰두했다. 마당 수도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에 백구는 온몸을 떨었다.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부엌에서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차가웠던 빗물과는
다른 온기가 백구의 몸을 감쌌고 녀석은 안심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백구의 몸에 들러붙은 진흙을 닦아내고 긁혀서 피가 배어나온 앞발의 상처에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었다. 백구는 아프지도 않은 듯 얌전히 앉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렁그렁한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깊은 신뢰와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지친 몸을 그녀의 다리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무덤가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에서 맞는 편안한 밤이었다. 백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비로소 굳게 잠겨있던 소의 상자를 마주할 용기를 냈다. 상자는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인지 묵직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상자를 할아버지의 낡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갈랐다. 집안에는 할아버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책장 가득한 낡은 책들, 손때 묻은 돋보기, 한쪽 벽에 걸린 빛바랜 가죽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무심함과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침묵하고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작은 집에서 살았다. 돈과 명예에는 관심 없이 오직 자연과 학문에만 몰두했던 분이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3년 전 어이없는 실족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소의 상자가 그 비현실적인 죽음의 진실을 품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녹슨 상자의 걸쇠에 작은 드라이버를 넣어 비틀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단출했다. 낡고 변색된 열쇠 하나, 그리고 손바닥만 한 갈색 가죽 수첩, 그것이 전부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어 안의 종이는 기적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흔적을 담고 있는 수첩을 어루만지다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것은 일반적인 일기장이 아니었다. 날짜도 안부 인사도 없는 오직 할아버지의 고뇌와 연구의 파편들만이 날카로운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복잡한 화학 기호와 알아보기 힘든 도표들 사이로 서연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들이 보였다. 한성제약, 강태준. 그는 내 인생을 훔쳤다. 내 모든 것을 뱀 같은 놈. 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안전하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서연을 덮쳤다. 한성제약,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였다. 그리고 회장 강태준.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성공한 기업가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할아버지와 그가 무슨 관계가 있었단 말인가. 서연은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려 애썼다. 아주 어릴 적 할아버지가 사랑채에서 낯선 남자와 크게 다투던 모습을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났다. 분노와 배신감에 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어린 그녀에게도 공포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강태준 회장이었을까?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수첩을 계속해서 넘기자 한 페이지에 유독 힘이 들어간 필체로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강태준과 크게 다투었다. 그는 내게 악맥의 영혼을 팔자고 했다.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연구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더러운 돈과 탐욕의 손에 놀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절박한 필체가 이어졌다. 그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 서연아, 똑똑하고 강한 아이. 하라비는 널 믿는다. 부디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돌아와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똑똑하고 강한 아이.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죄책감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이내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굳어졌다.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수첩을 꼭 쥔 채 서연은 새벽이 올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서연의 발치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백구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내게 이걸 전하라고 하신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여명 속에 비로소 할아버지의 온전한 얼굴이 떠올랐다. 따스하고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외로움. 서연은 할아버지의 진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낡은 수첩과 열쇠를 챙겨 밖으로 나섰다. 백구는 그녀의 발걸음을 알아차렸는지 눈을 뜨고 따라 나서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안심시키고 현관에 앉아 있도록 했다. 백구야, 금방 다녀올게. 할아버지의 진실을 찾으러.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복수심, 그리고 정의를 향한 불타는 투지가 함께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연료 삼아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파출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을 참이었다.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될 한 사람이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에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새벽 이슬이 차에 가시지 않은 아침. 봉화군 파출소는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한산한 시골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곳은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고 덕분에 나이든 경찰관 2명은 무료하게 신문을 뒤적이거나 하품을 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서연이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에는 귀찮음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소의 상자와 문 밖에서 조용히 엎드려 그녀를 기다리는 백구의 모습이 흔치 않은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로 오셨어? 김 반장이라 불리는 중년의 경찰관이 신문을 접으며 턱짓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로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긴장한 채 침을 한번 삼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고사와 어젯밤 백구가 무덤개서 파헤쳐낸 소의 상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경찰관들의 표정은 노골적인 불신과 동정으로 바뀌었다. 아가씨, 마음은 알겠는데 3년이나 지난 사고야.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이라고. 김 반장은 혀를 차며 서연을 그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망상에 빠진 손녀 취급했다. 할아버지가 많이 그리운가 본데. 그렇다고 이런 상상까지 하면 쓰나.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수첩을 내밀었다. 이걸 보세요. 할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기록이에요. 한성제약의 강태준 회장과 관련된. 김 반장은 그녀의 말을 끊고
수첩을 건성으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화학 기호와 알아보기 힘든 도표들이 그저 의미 없는 낙서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증거라고 할 수 없지. 혹시 아가씨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충격이 커서 그러신 거라면 내가 정신과 상담소라도 알려줄까?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그리고 백구의 처절한 몸부림이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분했다. 바로 그때였다. 파출소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 정리를 하던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최준혁. 경찰대를 갓 졸업하고 고향으로 발령받아온 신참 순경이었다. 의욕은 넘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매일 잡무만 처리하던 그는 아까부터 서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선배들의 나태함과는 다른 예리하고 진지한 빛이 감돌았다. 반장님, 제가 이분 말씀 좀 더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김 반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허락했다. 자네가 알아서 해. 난 서류 정리나 마저 할 테니. 준혁은 서연을 파출소 한쪽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이 좀 보수적이셔서요. 그의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에 서연은 조금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백구의 이야기부터 수첩의 내용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으며 꼼꼼하게 메모했다. 그는 특히 백구가 3년 동안 정확히 한 장소를 파헤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물의 본능은 인간의 이성보다 때로는 더 정확한 진실을 가리킬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으로 가더니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3년 전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고 기록이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아버님은 평생 산을 타신 분인데 실족사 하기엔 추락 지점이 너무 애매해요. 준혁은 손으로 도면을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중에 할아버님께서 평소 쓰시던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산타는 노인이 지팡이 없이 그 험한 곳을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짜 사건의 냄새였다. 동기들의 따분한 일상과 선배들의 나태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에게 서연의 이야기는 가슴을 뛰게 하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다. 수첩 내용만으로는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하긴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한성제약의 강태준 회장 같은 거물을 상대로는 어림도 없죠. 아마 윗선에서 조사 착수조차 막을 겁니다. 서연의 얼굴에 다시금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반장님도 당시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윗선에서 서둘러 종결시켰겠죠.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제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아가씨를 돕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경찰의 임무니까요. 준혁의 말은 서연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서연은 준혁의 눈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곳에는 동정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의와 정의감만이 담겨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경님.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준혁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선 이 열쇠부터 시작하죠. 어딘가에 사물함 열쇠 같은데. 이 근방의 오래된 터미널이나 역부터 뒤져봐야겠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파출소를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다.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방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안심하라는 듯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서연은 백구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백구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열쇠에 고정되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그 안에 남겨진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설 차례였다. 서연과 준혁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굳건한 믿음을 연료 삼아 거대한 권력에 맞설 작은 불꽃을 펴 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서연은 최준혁 순경이 보내준 위치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수십 년 전 폐쇄된 낡은 간이역이었다. 붉게 녹슨 철로와 잡초가 무성한 승강장은 버려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 듯한 으스스하면서도 고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 사물함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그녀의 뒤를 이어 도착한 준혁은 낡은 셔터문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는 굳게 닫힌 셔터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폐역이 되면서 관리가 중단됐으니 오히려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을 읽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켜고 앞장섰다. 문은 부서졌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삐걱거리는 셔터문 틈새로 몸을 구겨 넣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대합실 안은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다. 천장에서는 곰팡이가 피어났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대합실 한쪽 벽에 줄지어 있는 낡은 사물함들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문이 부서져 있거나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쓰레기와 먼지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사물함들을 훑어보았다. 저도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불안을 눈치챘는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수첩 속 열쇠와 사물함의 열쇠 구멍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서연도 준혁을 도와 사물함들을 살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낡은 사물함들을 살피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탐험가들 같았다. 수첩의 열쇠는 낡았지만 특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사물함을 살폈지만 열쇠는 어느 구멍에도 맞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져갔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이 열쇠를 다른 용도로 쓰셨던 걸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가장 구석진 곳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른 사물함들과 달리 자물쇠가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사물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준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물쇠가 멀쩡한 것을 보니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 든 손전등을 받았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수십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사물함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노란 왁스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할아버지. 봉투의 왁스 봉인 위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준혁은 봉투를 꺼내 들고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대로 여기서 여는 건 위험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니 제 차로 돌아가서 확인하죠. 그들은 서둘러 역을 빠져나왔다. 준혁의 채 앉은 서연은 숨을 고르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그것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건히 지켜낸 백구의 충심. 서연은 봉투를 여는 순간 할아버지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걸 여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강태준 회장 같은 거물은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희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준혁의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싸움에 뛰어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녀에게 이 모든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최후의 확인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할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외면했던 자신,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도망치려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 그녀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할아버지의 꿈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백구의 맹세에 대한 답이자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순경님, 제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준혁은 서연의 눈빛을 읽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왁스 봉인을 뜯고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봉투 안에는 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차 안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노력이자 한 인간의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연구 자료, 임상 데이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서류 하나, 공동연구 및 개발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젊은 시절에 김영수와 강태준의 이름과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는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 편지는 그들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줄까? 그들의 심장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긴장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최준혁, 순경의 차 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오직 서연이 서류 봉투를 뒤적이는 소리와 그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울 뿐이었다.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할아버지의 흔적을 쫓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삶이자 그의 열정과 고뇌가 응축된 결정체였다. 서류의 대부분은 희귀신경 질환 치료제에 관한 방대한 연구 자료와 임상 데이터였다. 복잡한 화학식과 실험 결과, 그리고 환자들의 미세한 증상 변화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수의학을 전공했기에 인간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했지만 할아버지의 필체에서 느껴지는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집요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오직 이 연구에만 매달렸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은 연구 자료를 훑어내려가다 LJM 세린이라는 이름에 멈추었다. 할아버지가 발견한 신물질의 이름인 듯했다. LJM 세린은 희귀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뇌신경 세포를 재생시키고 증상을 현저히 완화시키는 기적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것은 인류의 질병을 극복할 빛이 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적어두었다. 그의 순수한 과학자적 양심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문장이었다. 서류의 맨 아래에는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빗물과 습기를 막아주는 비닐 덕분에 글씨는 또렷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준혁은 그녀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손전등을 비춰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비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편지가 내게 전달된 것 자체가 할아비의 마지막 계획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니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 편지는 할아비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전하는 진실이자 유산이다. 내게 한성제약의 강태준 회장을 소개해준 적이 있었지. 그는 한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공유했던 동료였다. 우리는 힘든 시절을 함께하며 LJM 세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나의 연구가 성공의 문턱에 다가서자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순수한 학자가 아닌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연구를 독점하여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으려 했고, 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싸움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의 연구 노트를 훔치려 했고 나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했다. 나는 그의 끈질긴 협박을 피하기 위해 연구의 핵심 자료들을 여러 곳에 숨겨두었고 이것이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제안을 한 이유가 되었다.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몰래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여 너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너는 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저지른 비극이자 내 연구를 독점하려 한 추악한 욕망의 결과다. 서연아, 너는 할아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네가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리지 않고서는 할아비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구나. 부디 현명하게 행동하렴. 그리고 할아비의 마지막 꿈. LJM 세린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날을 꼭 지켜보렴. 나는 먼 곳에서 너와 백구를 지켜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손녀에게, 그리고 가장 충직한 나의 벗 백구에게 나의 마지막 사랑과 믿음을 전한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서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이 사고로 위장된 살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통화에서 들려왔던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경고를 무시했고 할아버지는 결국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내가 바보 같았어. 서연은 오열했다. 3년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절망감.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괜찮으십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동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태준, 그자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이었군요. 준혁이 침착하게 말했다. 이 편지와 자료들은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료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두신 거겠죠. 그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다. 이건 더 이상 아가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정의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서연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돕는 순경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향한 그녀의 여정에 기꺼이 동행해줄 동료이자 이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질 전우였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꼭 쥔 채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이제부터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인류의 꿈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백구의 충심에 대한 보답이자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길. 그녀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거대한 한성제약과 거물 강태준 회장을 상대로 한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결연한 눈빛으로 서울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같은 시각 서울 한성제약 본사 최고층 회장실은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야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화려한 야경과는 달리 회장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책상에 앉아 골프 잡지를 넘기던 강태준 회장은 팔짱을 낀 차에 서 있는 박성철 실장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박 실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뭘 발견했다는 말이지? 강 회장은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얼음장 같은 냉기가 박 실장의 등을 타고 흘렀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김 박사의 손녀가 3년 전 사고 기록을 열람하고 신참 경찰관과 함께 폐쇄된 간이역을 뒤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잡지를 덮고 박 실장을 바라보았다. 폐쇄된 간이역이라. 풋. 그놈의 낭만적인 성격은 죽어서도 못 버리는군.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3년 전 김영수 박사를 처리하면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다고 생각했던 그였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김 박사가 남겼을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손녀딸이 죽은 개와 다름없는 진돗개와 함께 그 흔적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심기 불편하게 했다. 확실하게 처리했어야지. 쓸데없는 꼬리를 남기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시에는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진돗개가 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존재는 강태준에게도 골칫거리였다. 그 충직한 개가 김 박사의 마지막 증거를 지키기 위해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아.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아이가 뭘 가지고 있든 이 한성제약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LJM 세리는 이 강태준의 것이다. 내가 평생을 걸고 이뤄낸 사업이라고. 그의 눈빛은 탐욕과 집착으로 번뜩였다. 박 실장, 내일 아침까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다시는 헛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해. 어제 김 박사처럼 말이야. 물론 사고로 위장해야겠지. 그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잔혹했다.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강태준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봉화군 청량산 자락의 작은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박서연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준혁 순경이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 놓고 할아버지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연구 노트는 마치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천재성과 강태준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백구는 서연이 앉아있는 마루 한쪽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백구를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피로가 풀린 듯 백구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녀석의 충직함이 아니었다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서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백구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도 영원히 몰랐을 거야. 바로 그때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며 집안 전체가 완벽한 암흑에 잠겼다. 서연은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내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정전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경고와 위협이 뒤섞인 깊은 소리였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2명의 남성이 랜턴 불빛에 의지해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창문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안을 살피고 있었다. 서연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공포로 미친 듯이 뛰었다. 강태준. 그가 벌써. 그녀는 할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그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렸다. 할아버지가 느꼈을 고통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백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이제 맹렬한 포효로 바뀌었고 그는 닫혀있는 마루문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백구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그는 쾅소리와 함께 마루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연은 놀라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둠 속에서 백구의 하얀 몸체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괴한들에게 달려들어 맹렬하게 공격했다. 백구는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거대한 악의 무리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괴한들은 예상치 못한 백구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백구를 막기 위해 둔기를 휘둘렀지만 백구는 그들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며 마치 악마처럼 그들을 몰아붙였다. 백구의 목덜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과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맹렬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백구의 끈질긴 공격에 괴한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괴한들이 사라진 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켜고 마당으로 나갔다. 백구는 숨을 헐떡이며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서연은 백구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백구야, 백구야, 괜찮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백구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다. 백구의 용감한 행동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백구의 충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태준의 경고는 오히려 그녀에게 강철 같은 확신과 투지를 심어주었다. 이제 이 싸움은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과 백구의 목숨을 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 되었다. 서연은 백구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맹세했다. 강태준,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할아버지와 백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당신을 심판할 거야. 그녀의 결의는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최준혁 순경은 박서연과 부상당한 백구를 데리고 인적 없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은사가 계신 사찰, 청암사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곳이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겁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현명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심의 소음과 강태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만 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렸다. 길게는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고 맑은 계곡물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차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고요한 암자, 청암사였다. 대웅전 옆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한 거대한 불상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공기부터가 달랐다.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달리 이곳의 공기는 맑고 청량하여 폐부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백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의 몸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산속의 맑은 기운 덕분인지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혜인 스님은 준혁과 서연을 따스한 미소로 맞이했다. 스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스님은 서연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그녀를 홀로 키우며 겪었을 고난을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혁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구나. 이 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꾸나. 저녁이 되자 스님은 차를 끓이며 서연과 준혁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강태준 회장의 인연부터 백구가 파헤쳐낸 소의 상자, 그리고 편지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까지 모든 것을 스님께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서연은 스님의 평온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깨달았다. 스님은 그녀의 감정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깊은 위로를 받았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따스한 차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워진 손끝을 녹였다. 김영수 박사, 그는 종종 이 산을 찾았지. 나와는 허물없이 지내던 막역한 사이였어.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늘 인류를 위한 과학을 꿈꿨네. 그의 연구는 돈과 명예가 아닌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지. 스님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스님은 할아버지의 가장 순수한 내면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이용하려 드는 이들이 많았지. 강태준도 그중 하나였어. 김 박사는 그를 친구라 믿었지만 그자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네. 스님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 산을 찾았을 때 내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말했었네. 나는 그 짐이 이토록 무거운 것일 줄은 몰랐지. 그저 마음의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스님의 증언은 할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뒷받침했다. 서연은 스님께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편지를 보여드렸다. 스님은 편지를 읽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다니. 안타까운 일이구나, 서연 아가씨. 당신의 할아버지는 과학자 이전의 인간이었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고유의 존엄성이 있지. 당신의 할아버지는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스님의 말에 서연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예시야기들을 떠올렸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 그 다급하고 불안했던 목소리.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그 죄책감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스님은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는 있지. 당신의 할아버지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 한 것이 아닐세. 당신에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주고 싶었을 뿐이지.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하는 것이라네. 스님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다. 스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 대신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꿈을 지켜내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무시했던 어리석은 손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어받은 굳건한 전사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혁에게 말했다. 순경님, 우리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이 편지와 자료들을 가지고 오상호 부장 검사를 찾아가죠. 준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강철 같은 결의를 읽었다. 오상호 부장 검사라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언론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죠. 준혁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동료를 통해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청암사를 떠났다. 백구는 그들의 발걸음에 힘차게 동행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의 불안함과는 달리 평온하고 굳건했다. 마치 주인의 마지막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날 오상호 부장검사가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정의로운 사람일지, 혹은 강태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괴물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청암사를 떠난 후 서연과 준혁은 곧바로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준혁은 경찰학교 동기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오상호 부장검색에 연락을 취했다. 오 검사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준혁은 그가 이 사건을 진실로 다뤄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 검사는 준혁의 연락을 받고 사안의 중대성에 놀라움을 표하며 다음 날 저녁 인적이 드문 한적한 저수지 근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보안이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자료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그들은 깊은 신뢰를 보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서연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심장을 벅차게 했다. 동시에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떠올리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오 검사님이라면 분명 우리의 편에 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곧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백구는 뒷좌석에 앉아 고요히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혹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듯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듬직한 존재는 서연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서연은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구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저수지였다. 짙푸른 물결이 바람에 잔잔하게 일렁이는 고요한 풍경은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약속 장소에는 오상호 검사와 2명의 건장한 남성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 검사는 중후한 인상의 신사였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초의 순경, 그리고 박서연 양 맞습니까?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스하고 인자했다. 서연은 긴장한 채 가방을 건넸다. 이 안에 할아버지의 편지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 검사는 서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가방을 받았다. 그때 그의 온화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차가운 조소로 바뀌었다. 과연 그럴까요, 박서연 양? 아니면 그저 죽은 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망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그의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서연의 심장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오 검사와 함께 온 2 남성이 준혁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준혁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오 검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최순경, 자네는 증거 조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다. 그리고 박서연 양, 자네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기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오상호 검사가 강태준 회장의 오랜 조력자이자 그와 함께 부패한 권력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준혁이 어렵게 연락한 동기 또한 오 검사의 수에 있었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한 신음처럼 흩어졌다. 희망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거대한 덫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정신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오 검사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으르렁거렸다. 내 하라비는 쓸데없는 정의감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 너도 똑같은 길을 가고 싶은 개냐네 놈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내 욕심 때문이다. 그의 모욕적인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오 검사는 준혁을 차에 태워보내고 서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긴 채 사라졌다. 저수지에 혼자 남겨진 서연은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언도, 백구의 충심도, 준혁의 정의감도 모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할 일 없이 발걸음을 돌려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옆을 백구가 묵묵히 걸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백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백구에게 미안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백구의 노력마저도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너지는 듯한 심정으로 백구에게 말했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녀의 말에 백구는 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무덤개서처럼 할아버지 집의 낡은 뒷마당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더니 오래된 감나무 뿌리 옆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서연은 백구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다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신호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가 가리킨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을 파헤치자 작고 단단한 방수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에는 낡은 소형 녹음기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의 힘이 부족할 때 진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절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분노와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백구를 통해 이 마지막 유산을 그녀에게 전한 것이다. 오상호 검사는 그녀의 모든 자료를 빼앗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담은 이 녹음기는 찾지 못했다. 서연은 녹음기를 품에 꼭 안았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한성제약의 권력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상호 검사의 비릿한 조소와 준혁의 억울한 표정,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교차하며 울렸다. 서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준혁의 누명을 벗길 마지막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 밤하늘은 별빛 하나 없이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서연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홀로 앉아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손에 쥐고 있는 낡은 녹음기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오상호 검사와의 만남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공권력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잠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담은 녹음기와 함께 최준혁 순경이 알려준 믿을 만한 동료 경찰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을 녹음할 겁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그리고 강태준의 자백을, 부디 제 위치를 추적하여 와 주십시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은 강태준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사용했기에 위치 추적은 어려울 것이었다. 강 회장님, 저 박서연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물건을 찾으러 오십시오. 그 물건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그까지 타찮은 물건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한마디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 물건은 당신이 3년 전 제 할아버지를 죽였던 그 벼랑 끝에 있습니다. 당신의 탐욕을 세상에 드러낼 유일한 증거죠.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 녀석의 마지막 장난을 내가 직접 끝내주지. 해질녘에 거기서 보자. 강 회장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녹음기 그까짓 것, 현장에서 그녀를 처리하고 증거를 없애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그저 할아버지를 잃고 이성을 잃은 어리석은 여자로 치부했다. 서연은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발을 디뎠던 그 벼랑 끝.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절벽 아래는 거대한 바위와 깊은 숲이 어우러져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삼킬 듯 검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 서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딸에게 마지막 경고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회한. 서연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강태준의 검은 차가 도착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에는 박성철 실장과 보디가드 2명이 따라붙었다. 내 놈의 미련한 할애비가 여기서 굴러 떨어졌지. 너도 똑같은 길을 가고 싶으냐? 강태준의 조롱 섞인 말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여기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당신이 제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진실을요. 서연은 품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도요.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고작 녹음기 하나로 나를 협박하려 드나 증거는 이미 모두 내 손에 들어왔어. 오상호 검사가 말이야. 이제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서서히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내 할아비는 정말 끈질긴 놈이었지. 끝까지 LJM 세린을 내놓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뤄냈는데
그깟 촌뜨기 늙은이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죽어서도 이렇게 날 귀찮게 하다니. 정말 미련한 놈이야. 강태준은 흥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비난하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술술 털어놓았다. 그때였다. 서연은 이미 작동하고 있던 녹음기를 통해 그의 자백을 녹음하고 동시에 최준혁 순경에게 실시간으로 음성 파일을 전송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고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준은 그제야 서연이 자신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다. 내 인연, 감히 네가 나를 속여. 그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몸을 피했지만 강태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가 절벽 끝으로 밀려나는 순간 덤불 속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명멍멍 백구였다. 그는 서연과 강태준의 뒤에서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복수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강태준의 다리를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그 순간 서연은 간신히 몸의 균형을 되찾았다. 백구의 이 영웅적인 행동은 시간을 벌어주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준혁 순경이 무정의로 위치를 파악하고 동료들과 함께 달려온 것이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준혁은 강태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보디가드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강태준은 경악에 찬 얼굴로 서연과 준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계획이 한낱개와 젊은이들의 손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서연은 안도감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준혁은 그녀에게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백구는 상처 입은 몸으로 서연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막 끝이 난 듯했다. 강태준의 체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자백과 함께 오상호 부장검사를 비롯한 부패한 권력의 고리가 모두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LJM 세린의 진실 또한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한성제약의 추악한 이면과 할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에 경악과 감동을 금치 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준혁은 진실을 밝힌 공로로 특진하여 마을 파출소의 책임자가 되었다. 강태준 회장의 체포 소식은 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성제약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거대했던 제약그룹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오상호 부장검사를 비롯한 그를 비호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함께 구속 수감되었다. 서연이 녹음한 강태준의 자백은 그들의 모든 추악한 거래와 부패의 사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할아버지의 위대한 업적과 함께 거대 권력의 탐욕과 배신을 심층 보도했다. 국민들은 할아버지의 순수한 열정과 진돗개 백구의 충심, 그리고 박서연과 최준혁 순경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진실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LJM 세린 연구는 한성제약의 독점 기술이 아닌 공익재단을 통해 모든 인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할아버지의 이름 앞에는 명예로운 과학자 김영수 박사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는 평생 그토록 원했던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는 꿈을 죽어서야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최준혁 순경은 진실을 밝힌 공로로 특별 승진하여
봉화군 파출소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명철함과 강직함은 이제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그는 시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라는 칭호에 겸손해하며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겸손함과 강인함에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서연은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이 고요한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는 마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집 뒤편 작은 텃밭을 일구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김영수 동물병원을 열었다. 그녀는 백구와 함께 마을의 동물들을 치료하고 할아버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 백구는 이제 더 이상 무덤가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아침이면 서연을 따라 동물병원으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준혁이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마당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3년간의 고독과 그리움이 아닌 따스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의 털은 여전히 눈처럼 희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꼬박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서연은 준혁과 백구와 함께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계는 서연이 심어놓은 작은 금잔화들이 활짝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무덤 앞에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야 찾아뵙네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의 명예도, 할아버지의 꿈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요. 준혁은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준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슬픔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거창하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고요하고 따뜻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때 백구가 천천히 걸어 무덤 앞에 엎드렸다. 그는 3년 전처럼 주인을 향한 그리움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눈을 감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임무는 비로소 완벽하게 끝이 난 것이다. 할아버지를 향한 그의 충심은 서연과 준혁의 손을 통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지키거나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백구는 서연과 준혁이 함께 있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평온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백구와 무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모든 비극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